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지은이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옮긴이는 김재경, 펴낸 곳은 미래의 창입니다. 저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906년 헝가리에서 출생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투자의 대부였습니다.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후반 18세에 파리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생애 최초의 증권 투자를 시작한 이래 유럽 전역에서 활동한 그는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포함하여 13권의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박학다식한 저술가, 유머 넘치는 칼럼니스트이자 유쾌한 만담가인 그는 일생을 돈, 투자, 그리고 음악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의 나이 93, 1999년 2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해 9월에 탈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책의 서문을 쓰지 못한 채 9월 13일 파리에서 영면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의 파란만장한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이며 유럽 증권계는 이 책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투자자의 4가지 덕목을 말씀드리면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입니다. 그의 원칙을 요약하면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결정을 믿고 지킬 수 있는 인내심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돈에 관한 세계사적인 사건들, 돈과 부를 추구하여 그것을 획득한 사람들 혹은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투자 인생을 통한 수많은 경험들이 코스톨라니 특유의 유머스러운 필치로 그려지고 있는 책입니다. 유럽 증권계의 위대한 유산, 앙드레 코스톨라니 최후의 역작,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돈의 매력, 돈과 도덕.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프란츠 아시시, 마르크스, 요한 바울 2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다음 질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돈에 대한 욕구를 과연 도덕적으로 내세우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고 대답한 소수도 있었으나 거의 대다수는 돈과 돈의 영향력에 열광했다. 한쪽에서는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상당한 매력을 느꼈다. 소포클레스는 돈에서 악의 형상을 찾아냈으나 내가 좋아하는 에밀 졸라는 그의 소설 돈에서 왜 돈이 모든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가 라고 물었다. 객관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 그 판단은 철학적인 견해와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구를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의로움을 가장한 질투가 불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여타 정의들이 많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에 대한 욕구는 바로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력과 성실성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 아마도 철학자 중에는 돈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500년 전에는 없었던 컴퓨터, 텔레비전, 자동차가 오늘날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가?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우리가 반드시 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학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진보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덕분에 93세인 지금도 나는 13번째 책을 쓰면서 행복해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돈에 대한 욕구를 토대로 형성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이것은 사기다. 그러나 너무도 바람직한 사기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크기는 하지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케이크, 자본주의와 작지만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 사회주의. 그러나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의 각 조각이 커다란 케이크의 가장 작은 조각보다도 작다면 당신은 어느 체제를 선택하겠는가? 그 선택은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 세계가 선택한 것은 큰 케이크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인간의 본성에 보다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주의 역시 돈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6년에 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간 적이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열풍이 뜨거웠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오가는 대화의 주제는 오직 돈이었다. 누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가 문제였다. 그런데 나는 부다페스트에서 이와 전혀 다른 현상을 목격했다. 거기서는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이 작곡 분야에서 성공을 했고 어떤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며 또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화학자가 되었는지 등등.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의 분위기보다 훨씬 내 마음에 들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누구도 돈에 대해 말하지 않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그들은 돈을 소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을 택했던 것이다. 돈, 자유세계의 가치 척도. 돈을 소유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물론 다르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통장을 늘어놓고 잔고를 더해본다. 또 어떤 사람은 예쁘고 비싼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으면서 생각만 한다. 그들은 돈의 효력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한 친구는 돈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지갑을 어루만지면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수표에 응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체험하곤 한다. 다른 친구는 정산을 할 때마다 돈의 여유가 있으면 리비도가 샘솟는다고 한다. 돈이 얼마가 있는지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삶을 즐기고자 한다. 그들은 메뉴판을 들여다보지만 않고 실제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한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디플레이션 속에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지식인이며
헝가리의 하인리 하이네만이라고 불리는 시인 요세프 키스이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키스는 생활보조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도중 고급 식료품점에서 너무도 맛있어 보이는 파인애플을 보았다. 그는 주저하면서 물었다. 얼마요? 100포린트입니다. 너무 비싸군. 키스는 아쉬운 발길을 돌려 은행으로 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유혹을 떨칠 수 없어서 결국 그 파인애플을 샀다. 그런데 마침 그 은행 지점장도 오전에 그 파인애플을 보고는 오후에 사려고 그 상점에 갔다. 그 과일은 이미 키스 씨가 사갔는데요. 아, 그래요? 하고 은행 지점장은 돌아갔다. 다음에 키스가 다시 은행에 들러 생활보조금을 찾고자 했을 때 은행 지점장이 위원으로 있는 감사위원회에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비아냥거렸다. 이봐 시인 양반, 당신이 우리한테서 100포린트를 빌려가서 그 돈으로 파인애플을 샀단 말이지. 위원님, 100포린트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파인애플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난 도대체 언제 그걸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힘과 지위를 상징한다. 돈은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기꾼이나 질식꾼이 들끓게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기도 하고 기생근성을 가진 사람이 꼬이게 하기도 한다. 그들 모두는 돈에 매료되어 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다른 것들을 매료시킨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돈은 육체적인 장애, 흉한 외모 등 어떤 것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다. 또한 돈은 야망은 있지만 보잘것없는 신분이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 돈은 그들에게 명망 있는 가문의 명예를 대치해 준다. 엘사 맥스웰은 미국 자본주의의 번영기에 전에는 미국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아일랜드 출신의 신진 백만 장자들과 가난한 영국의 귀족들을 모아 사업을 벌이면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간 여성이다. 이 신진 백만 장자들은 영국 귀족과 교제하면서 자신들이 고고한 미국의 부자들과 동등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가난한 영국 귀족들은 신흥 부자들에게 매료되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돈은 의학적 보호, 건강, 수명의 연장을 의미한다. 나는 나이를 먹으면서 돈의 이러한 장점에 비중을 더 두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돈은 건강 다음의 특권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돈이 없으면 벌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지출을 위해 돈을 벌기도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고 했다. 몇몇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단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삶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단순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올바르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회전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그러나 지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의 진짜 즐거움은 돈이 아니라 스릴이나 긴장감을 느끼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문인이나 예술가들에게 돈은
작품이 얼마나 인정받는가를 재는 바로미터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부자가 된 화가, 소설가, 음악가들을 자주 본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해 최고의 값을 받으려고 한다. 내 책이 잘 팔릴 경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단지 100%의 인세 수입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인세의 10배가 되는 값을 지불하고서도 이 책을 사려는 독자들의 태도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자신의 아내가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지니고 있고 화단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린 허수아비 그림 여러 점을 자기 돈으로 사들였다. 또 부자이면서 아름다운 여성들은 사진 모델료로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곤 하는데 이는 곧 이들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여배우 릴리 다르바가 한 말은 돈의 가치를 잘 설명하고 있다. 앙드레 씨, 저는 지금 아주 비싸고 매력적인 이 옷을 입고 파리 중심가로 나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보이는지 보기 위해서이지요. 여자들이 치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대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한 여자가 돈 때문에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나는 비난할 생각이 없다. 돈은 성공의 표현이며 그 여자는 바로 그 성공에 매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역설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보다도 백만장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0만 굴덴, 오스트리아 화폐 단위입니다. 100만 굴덴을 가지고 있으면 빈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백만장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백만장자는 말 그대로 100만 굴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부자를 의미한다. 100만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독일의 백만장자와 이탈리아의 백만장자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 이탈리아에서는 백만장자가 별로 큰 부자가 아닌 반면 독일에서는 대단한 부자이다. 그리고 미국의 백만장자는 독일의 백만장자에 비해 2배 이상 부자일 것이다. 또 유로화로 계산해서 백만장자를 꼽는다면 그 안에 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자를 계속 백만장자라고 부른다. 나는 백만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는 애써 일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이나 고객에게 굽신거릴 필요도 없다. 또한 자기와 맞지 않는 것에 맞추어가며 살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달리 자신의 호사스러움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백만장자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50만 달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과 그에게 주어진 의무에 따라 다르다. 음악에 열정적으로 심취하는 사람은 골동품 시계를 수집하는 사람에 비해 돈이 덜 들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냐 혹은 대가족을 거느린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다르다. 당신의 부인은 얼마나 요구가 많은 사람인가? 그녀는 소박한 옷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밍크코트나 보석을 좋아하는가? 만약
그녀가 은행 잔고를 늘리는데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결코 백만장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밍크코트, 자동차, 보석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으며 언젠가는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 잔고를 만족할 만큼 채운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는 밑빠진 독이다. 단숨에 백만장자 되기.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셋째, 투자를 한다. 물론 이 외에도 상속이나 복권 당첨 등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방법과는 달리 이미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첫째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알기에도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결혼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 하나로 부자가 된 사람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빌 게이츠가 떠오른다. 그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정확한 직관력으로 이미 30대에 미국 최고의 부자로 부상했다. 또한 월마트의 샘 월튼이나 맥도날드의 창시자를 생각해보라. 헝가리의 천재 엔지니어였던 에르뇨 루빅은 20년 전에 마술 주사위를 발명해 공산권 최초의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 발명가 정신의 사업적 두뇌가 잘 결합되어야만 백만장자를 꿈꿀 수 있다. 콜라의 제조 방법을 최초로 개발했던 약사는 이 세계적인 상품의 토대가 되는 기본 제조법을 단돈 몇 달러에 코카콜라 창업자에게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이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내 전문 영역은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가능성, 즉 투자이기 때문이다.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나는 그동안 외환, 원자재, 현물, 선물 등 모든 유가증권에 투자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도쿄, 부에노스아이레스, 요하네스버그, 상하이를 가리지 않고 투자했다. 주식, 공채, 외환, 신발 가죽, 콩을 비롯한 모든 곡류, 섬유, 자동차 타이어, 철, 커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카카오, 위스키, 귀금속에 투자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가가 오르는 곳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곳에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바람이 부는 대로, 경제나 정치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호경기나 불경기에도,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에도, 가치 상승이나 가치 절하가 있을 때에도 모든 영역에 투자를 하였으며 이렇게 잘 살아남았다. 정말이지 1924년 이후로는 단 하룻밤도 주식을 생각하지 않은 밤이 없었다. 10가지 권고사항. 1.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2.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3.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4.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6.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7.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8.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9.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10.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10가지 금기 사항입니다. 1.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2.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3.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4.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5.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6.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7.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9.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